반갑습니다. 우리 토론회 진행을 해요. 저희들 오늘 토론회 좋은 토론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 먼저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공동학회를 운영하면서 재정학회 쪽에서 발제 한 분, 그리고 토론 두 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먼저 옥동석 인천대 무예학부 명예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 선수로 오영민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계학회 쪽에서는 회계학 전공을 하신 발제자로서 이제 김한희 교수님 조금 전에 발표하셨고요. 토론자로서 박성환 교수님, 한밭대 박성환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회계학 쪽으로 인사를 조금 더 이제 모실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 국회에 나와보라고 해서 예산 정책처죠. 여기서 나오는 보고서가 꽤 심도 있게 정부 기관이 한 것에 대해서 검토 보고서를 좀 심층적으로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감 있게 국가회계를 관장하고 계신 분을 모시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쪽의 대표 두 번째 선수로 이은경 과장님 모셨습니다. 실제로 이 과장님은 학교 다니실 때 전공을 회계학 하신 건 아니죠? 통계학. 예. 통계학을 하셨다면은 많은 저희들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의 주제에서 국가재정관리의 건전성과 회계지표의 적정성 이렇게 잡은 것은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사실은 회계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재정이 이제 그것을 활용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회계는 사실은 통계하고 비슷한 차원으로 바탕 로 데이터를 제시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동시에 재정학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는 과정에서 좀 변형을 해가지고 회계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하시고 회계 발전 방향이 요즘 굉장히 회계가 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이거 같이 한번 학제적인 접근 차원에서 우리 공동학회를 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재정학회장님이 동의를 전적으로 해주셨어요. 오늘 재정학회장님이 인사를 오실 겁니다. 지금은 직장에 지금 계시는 그 부분에서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후반에 4시 반 정도 오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회사를 그분이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개회사를 그래서 했습니다. 오늘 네 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시면서 이제 좋은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그 순서는 지금 제일 마지막에 순서를 말씀드린 이은경 과장님을 첫 순서로 이제 모시려고 합니다. 그거는 양해 말씀도 겸해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이은경 과장님이 사실 오늘 갑작스럽게 못 오시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흔쾌히 심도 있는 그러면 재정학과 회계학을 같이 얘기하니까 좋은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좋은 포럼이 되겠습니다 하고 흔쾌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중간에 연락이 왔는데 오늘 캐나다 토론토로 출장 명령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지금 비행기를 타시게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갑작스럽게 그러면은 이 출장 준비랑 공항에도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양해를 저희한테 부탁을 하면서 제 1번 타자로 토론자를 해주면은 오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순서를 이은경 과장님 제일 먼저 하시고 나머지는 현재 우리 지정 일정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먼저 이 과장님 지정 토론하시죠. 네, 지금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지정 토론자로 온지는 사실을 몰랐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내는 사실 별도의 별건으로 보고서를 낸 지는 사실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큰 시리즈 안에 저희가 총괄 분석이라고 해서 국가재무제표 분석을 사실 2017 회계연도부터 지금까지 해오기는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별건으로 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재무제표의 중요성을 굉장히 좀 많이, 그러니까 별건으로 내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저희가 내기 시작했는데 자장님께서 또 보셨다고 하니까 이게 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부심도 느껴지고 감사함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맞습니다. 저희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희가 이제 이 크게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거의 이제 좀 있으면 10년 가까이 되는데 국가재무제표를 그동안 쭉 봐오면서 이제 큰 분석관들 측면에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윗선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가재무제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걸 활용을 안 한다. 그래서 그게 저희 과의 사실은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가재무제표를 보게 만들자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하는 틀이 사실은 국가재무제표가 사라지면 안 되게 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하고 있는 국가재무제표의 각종 오류들을 분석해내는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언론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언론들이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가재무제표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죠. 두 번째는 국가재무제표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를 자꾸 저희 과에서 이제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를 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좀 전에 이제 김한희 교수님께서 연금 충당 부채, 이제 제가 토론문과는 사실 살짝 다른 건데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연금 충당 부채는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공무원 연금공단과 굉장히 이제 디스커션을 많이 하고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회계사가 확인한 겁니다. 확인을 한 건데 연금 충당 부채는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학자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미래의 불입금은 왜 계산을 안 하느냐. 지금 현재의 연금 충당 부채는 지금까지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내가 죽을 때까지 기대 수명까지 계산해서 받을 그러니까 추정연금의 현재 가치 하나와 재직자의 경우도 지금까지 내가 불입한 그러니까 3년짜리면 3년 불입한 사람이 내가 더 이상 안 내고 65세부터 받을 금액이 얼마일까를 계산해서 그 금액을 땡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낼 돈이 얼마인데 그건 왜 계산을 안 하냐. 그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넘어갈 거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급권자와 재직자 중에서도 낸 금액에 대해서 향후에 받을 금액을 정확하게 현재 가치로 계산한 것이 연금 충당 부채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는 그렇게 군인과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 충당 부채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학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틀렸다라고 반박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문에서 이제 그 정성호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김한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제가 보기에는 다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토론문에서는 사실 어떤 내용들을 기술했냐면, 토론문에서는 이러한 재정 정보, 재정 건전성이나 회계 지표의 적정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보가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사례 중심으로 쭉 토론문에 넣었는데, 그건 토론문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발 채무 관련해서, 그건 저희 토론문에도 들어와 있어요. 토론문 이제 2번에 있는데, 저도 동일하게 정성호 박사님의 그 우발 채무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보고서에도 넣은 부분이 있는데, 경직적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저는 이제 우발 채무 말고 부회 부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우발 부채죠. 예, 그쵸. 우발 채무가 아니고. 그렇죠. 우발 부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그 정성호 박사님과의 그 이제 발제와 사실은 결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저희도 사실 저도 이제 회계사거든요. 회계사인데 국가재무제표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회계를 전공 시험까지 보고 회계를 전공한 사람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이런 그 국가재무제표는 사실은 굉장히 수정이 많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우발 채무를 포함한 그 정성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발 부채가 있고, 좀 더 넓은 측면에서의 이제 공공 부분 금융 시스템까지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우발 부채를 그러니까 이제 주석에서 담기가 힘들다면 별거나 시키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D4 말씀을 하시면서 금융 부분을 조금 넣는 부분은, 이건 굉장히 금융이라는 부분은 사실 BIS로 돌아가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적지도 않고, 그 산업은행이라든지 중소기업은행 또는 수출입은행 이런 은행형 공공기관이 이게 국가 부채 수준에 모두 포함되는 건 조금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제 그 김한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 이제 이게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충당 부채.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계산을 하신다라고 이제 하시고, 국민연금에서 분명히 계산을 하실 거다. 근데 지금 재무제표에서 기금재무제표가 별도로 이제 국가재무제표를 내기 전에 이제 각각 부처의 재무제표가 있고, 부처 안에 또 기금재무제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국가재무제표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고용관계 있지도 않고 그런다면 거기에서는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보건복지부 산하에 기금재무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밑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재무제표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미 수급권을 확보했고, 또는 재직자가 향후에 내가 낸 돈만큼 향후에 받을 연금에 대해서는 그 계산된 연금 충당 부채에 대해서는 사실 기금재무제표에서는 별도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의 이제 회계 처리 기준에서는 그걸 고려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저희 처에서 그 내용을 쓸 계획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김한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국가가용자산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지금 그 국민연금의 경우도 올해 사실 굉장히 주식시장이 좋아서 200조 원의 운용수익금이 생겼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사실 상당히 늦추는데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은 지금 저희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이제 중앙정부의 살림살이 굉장히 빠듯하고 총수입이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국가의 가용자산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이 측면에서 저는 살짝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제 그 교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측면을 저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얼마 전에 2023년에 보고서를 하나 발간한 게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신뢰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국가의 가용자산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정확한 게 굉장히 이게 산출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이 있는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다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고 제가 말씀을 살짝 드리면 저희가 그 국유재산의 그 신뢰성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모든 부처에 공통이 되는 사항만 딱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상각이 완료된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가 내용 연수가 5년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냉장고에 대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비망으로 1,000원을 놔두고 있는 이런 자산이 있어요. 이런 냉장고, 뭐 세탁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걸 국가는 어떻게 했냐면 일선관서의 담당자가 냉장고를 한번 열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쓸만한데? 앞으로 한 10년 더 쓰겠는데? 그러면 내용 연수를 다시 10년으로 끌어올려요.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상각이 완료된 자산을 끌어올린 게 16조 원입니다. 그리고 장부가액이 있어요. 장부가액이 1,000억 원이 있는데 자산 집행걸 하니까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최초에 샀던 가격으로 다시 돌리지? 또는 장부가액 그대로 두겠어. 이게 62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가치 산정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이제 반증하는 게 뭐였냐면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저희 거 책 펴놓고 결산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정기 오류 수정 손익 53조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우리가 가용자산화 시키려면 사실은 이 정확한 가치 산정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결론은 재무정보, 정확한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한 회계지표의 분석이 필요하고 재정 건전성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감사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마지막 국회에 넘어오기 위한 국가결산보고서는 사실은 감사원이 마지막 결산 검사를 하고 넘어오는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줄 수도 없어요. 국회에서. 그냥 받는 겁니다. 국회는. 국가재무제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원과 또 그러니까 중앙관서, 일선 관서뿐만 아니라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런 그 재정 정보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유익한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죠. 사실 제가 좌장으로서 이제 이 프로그램 시간 배정을 말씀을 잠깐 바쁘시다고 하는 이 과장님 생각만 해가지고 이제 안 했는데 원칙적으로 시간은 저희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주어진 시간표에 의하여도 그렇고 한 분당 10분씩은 이제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제가 코멘트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참고 있는데요. 이 재정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들, 그 질문은 또 질문 같지 않은 그런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김한희 교수님 아까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사례를 드셨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토론자로 모신 옥동석 명 교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우리 김한희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재정학자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분이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재정학자로서 사실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연금 제도를 없앴을 때 당장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마를 지급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제가 사실 1997년 외환위기 전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된다, 정부 회계 개혁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쭉, 물론 뭐 속속들이 다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가까이서 많이 관찰을 해왔는데, 오늘 뭐 정부 회계를 재정학자들이 모르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많다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정부 회계하시는 분들이 재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국가재무제표를 봐도 사실 이해 안 되는 통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정부 회계 기준을 만들고 할 때 재정학자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야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자꾸 지적을 하면은 우리 회계학 하시는 분들은 이게 우리 회계학자의 영역인데 왜 자꾸 간섭을 하느냐 뭐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웠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왜? 저는 우리 회계학자들이 재정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니까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에세이 형식으로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39페이지 2번 문단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가겠습니다. 사실 국가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과 함께 우리 국가 공동체를 지켜내는 매주 중요한 보루입니다. 그렇게 국가 공동체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연대의식은 달리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재정을 우리와 다른 어떤 먼 곳의 인격체가 주관하는 일로 관주하는 무관심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국가 일,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많이 강조하면서도 우리 국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인식들이 우리 사회를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사실은 사실 민주공화정은 우리가 다 우리 민주공화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국가재정은 공유지라는 겁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어떻게 그 공유지에서 얼마만큼 약탈을 많이 하느냐 이것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잘 막아내는 그런 기제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도 그런 면에서 반드시 우리가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제껴두고 정치인들에게 백지위임을 할 수 없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정치인들의 해명 책임을 들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정준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004년부터 3번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브레인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제가 2007년이라고 했는데 사실 2007년부터 디브레인이 가동이 되고 2011년에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 그 당시에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추진 기획단의 업무 최초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4가지 목표를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 4가지 목표를 우리가 초심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4번 문단입니다. 2005년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추진 기획단은 정부 회계 개혁 목적을 4가지로 정리했는데 3가지라고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온라인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4번째 목적인데 이 디브레인 자체가 그게 구축이 되니까 제가 여기서는 3가지로 했는데요. 첫째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디지털 추진기획단에서 결국은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셋째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저는 그 당시 제기했던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아직도 이게 요원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너무 원대한 것이고 그것이 실무적으로 달성하기에는 한꺼번에 달성하기에는 당장 어려우니 여기까지 우리 하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이후의 일은 그 이후의 가지로 남겨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5번 문단입니다. 첫 번째로
재정 범위의 재정 통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자는 이런 내용인데요. 아까 우리 정성호 박사님께서 우리가 D1, D2, D3 뭐 제가 이거는 그대로 그 본문 읽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D1, D2, D3라는 개념을 이 용어를 만들어낼 때는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 말. 그러니까 2013년부터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PSDS입니까? 거기서 D1, D2, D3, D4 쓴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야 이게 굉장히 다양한 채무 개념이 있으니 국가 채무는 D1, 그다음 일반 정부 부채는 D2, 그리고 이제 비금융 공공부문 부채는 D3라고 하자고 했는데 그걸 공공부문 부채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융공기업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나보에서 나오신 이영근 과장님께서 금융공기업의 문제 이거 좀 더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재정학자로서 재정과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마를 타야 되는지 구분해야 되는지 아직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은 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정책금융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공기업이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을 통한 정책금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준재정활동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관리하지 않으면 낭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정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연구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제가 단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유럽 통계청에서 독일의 경우에는 정책금융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뭐 우리나라 산업은행 같은 그런 금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 통계청에서 야 이거는 금융이 아니고 재정이야 라고 했던 이야기가 물론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합니다만 10여 년 전의 문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신진 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재정을 처음에 연구할 때는 이게 우리 사회의 궁극적인 최후의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했는데 연구를 많이 해보면은 경험이 쌓일수록 이게 금융의 문제라는 게 점점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파이낸스의 문제라고요. 신용의 문제더라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국제 비교를 통해서 자꾸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정부 회계가 재정학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회계학자들이 회계 개정 과목과 정보 관리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디브레인 시스템에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이 풍성하게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 개정 과목이라는 것이 국제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은 국제 기준에서는 조세를 뭘 조세라고 하느냐? 조세라고 하는 것은 저도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가가 성립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어떤 부담금 형태의 강제적인 부과금을 조세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걸 모두 조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세는 법령으로 조세라는 이름이 붙은 것만 조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IMF 재정 통계 지침에 보면은 개념을 기준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회계 기준은 사실 기업 회계 기준은 개념을 위주로 잘 되어 있는데 정부 회계에 오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약하니까 그냥 법적인 개념들, 관례적으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비교가 불가능하다. 국제 비교가 되지 않으면은 재정 통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7번 문단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성과 중심 예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40페이지 마지막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브레인 구축 당시에 이미 이걸 확인했습니다. 원가 관리 수준은 제도의 현실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은 원가 개선의 범위와 배부 대상을 프로그램으로 제한하여 적용하되 추후 제도 정착 추이를 보아가면서 활동 기준 원가를 적용하는 등 그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우리가 ABC 도입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 문단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저는 지금 재무제표로서 재정상태표하고 재정운용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정상태표는 그대로 볼만은 합니다. 연금 충당 부채를 계산하고도 해가지고 상당히 그 시리즈별로 통계가 나오면서 우리가 재정 정책 운영하는데 시사적인 쟁점들을 많이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는데, 재정운영표는 제가 줄친 부분입니다. 기업 회계적 시각이 과다하여 재정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제가 아주 폄하하겠습니다. 제멋대로 만들어진 임의의 표에 불과합니다. 1번, 정부 사업에서 교환 수익과 비교환 수익을 구분하는 것은 재정학자들은 학문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인데도 이를 너무 쉽게 자의적으로 그냥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수익의 핵심은 교환 수익이 아닙니다. 국세입니다. 그런데 국세를 대분류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교환 수익의 하위 항목으로 처리해가지고 국세를 저기 어디 금액은 굉장히 큰데 어디 뒷방 살림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이게 원가 계산이 제대로 활동기준 원가가 도입되지 않으면은 이런 간접비 배분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마치 원가, 수익, 배분 비용, 비배분 수익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마치 원가 계산이 잘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운용표는 IMF의 GFSM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재정 수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다양한 재정 수지는 재정학자들이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을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세분화된 형태로 다양한 수지 개념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고, 원가 계산은 따로 표를 만들어서 보든지 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9번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지전 토론을 제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실 정부 회계가 발전을 할 때 국가 재정이라는 공유주의 지속 가능성이 더 탄탄해진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회계의 발전 방향은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정 통계의 국제 비교를 강화하라. 사실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도 기업 재무제표 나오면 뭐합니까?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함으로써 이게 뭐 어떻다 저떻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 통계가 국제 비교를 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특히 유럽 국가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들이 어떻게 이 재정 통계를 만들어내고 그 기준들이 뭔지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미국은 너무 큰 나라가 돼가지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원가와 성과 관리는 아까 제 ABC를 하자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원가가 계산이 되어야만이 정부가 하는 이 사업이 과연 민간에 맡기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비교될 수 있지. 사실 정부를 압력에 가하는 거는 이 사업을 민간에 맡기면 100억밖에 안 들어. 그런데 정부가 지금 500억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데까지 발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보관리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보면은 국회의 권한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고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회에서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소위 쪽지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누구가 이 사업을 제안했는지, 그리고 행정부는 왜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내용을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정치인들의 해명 책임, 그리고 또 행정부 예산 당국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결국 이것은 예산은 정치적 과정이기는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평가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 관리 항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옥동석 교수님은 재정학자로서 회계학에 대해서 상당히 소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도 계셨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원장도 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시각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특히 마지막에 쪽지 예산의 명확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건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서 나중에 어카운터빌리티를 추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중간에 잠깐 코멘트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회계적인 ABC 액티비티 코스트 어카운팅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들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측면 강조하셔가지고 역시 회계학에 대한 소양이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렇고요. 다만 그러나 이제 대전제를 이 회계학자들이 재정학의 측면을 좀 이해를 좀 해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꼭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재정학자분들이 회계학을 회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 통계다. 회계 자료를 일단은 제대로 작성했다면은 그 다음에 그거를 활용을 하시는 입장이 재정학자 아니시냐. 그러니까 회계학 공부를 진짜로 좀 많이 하셔야 재정학자들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그래야 나중에 엉뚱한 질문, 왜 부채는 인식을 하는데 자산은 인식을 안 하느냐. 전적으로 지금 옥 교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근무한 지금 공무원, 군인이 지금까지 근무해 온 결과로 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그 미래의 부채를, 다만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추정 할인율에 의해서 그걸 현재 시점으로 평가를 해올 뿐이거든요. 그래서 부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거기다가 대응시켜서 야 뭐 들어오는 자산도 있지 않냐. 자산은 뭐 앞으로 그 사람들이 봉급으로 해서 나갈 것이지 뭘 그걸 자산이라고 하는 정의를 그 재정학자는 모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 우문이 이제 나오게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말씀 많이 제기를 해 주셨는데, 다만 한마디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제 이 재정 기준 GFS에 맞추어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회계학자들이 지 마음대로 국가 회계 기준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회계가 한국적인 회계 기준으로 지금 마구잡이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를 저희들이 100% 풀 어답션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인데, 국제 기준인데, 오히려 저는 이번에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 GFSM 여기가 따지고 보면은 IMF의 그 이코노미스트들,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재정 통계 프레임워크 아니겠느냐. 그럼 그 친구들이 사실은 국제회계, 우리 한국 회계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제회계의 동향을, 밀도 있게 진행이 되어진 국제회계의 동향을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지들이 바꿔야지, 그냥 GFSM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옛날 생각만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자기들이 했겠죠. 그 GFSM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국제 비교 가능성이 깨지지 않느냐. 국제 비교 가능성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는 재정학자들이 회계하기보다 로데이터를 만드는
그 학문 영역이라고 인식을 한다면은 회계학의 발전 방향을 팔로업을 계속하면서 추적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GFSM을 이거를 고쳐 나가서 업데이팅을 시켜 나가는, 그래서 두 학문이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따라서 평가를 제대로 된 잘됐다 못됐다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바람직하지 않냐. 잠깐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그 지정 토론자로 우리 행장을 이번에 하셨죠. 이 동국대 오영민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행정학자이면서 이제 재정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발표자분들 옆에 계신 옥동석 교수님하고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같이 일을 했고요. 그래서 회계학자가 재정을 배운다, 재정학자가 회계를 배운다, 다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재정학자 측면에서 오늘 너무 좋은 기회였고, 사실 회계는 그렇게 잘 몰랐는데, 이제 많이 배운 그런 이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회계와 재정의 목적은 결국은 이제 약간 부분적인 건 틀리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재정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 위험을 대비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이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재정 정보를 정확하게 산출을 하고, 그거를 이제, 국민 친화적으로 비교 가능성을 높게 공개를 해서, 이제 경각심을 높이고, 그래서 이제 재정을 제대로 관리해서 국가 위험을, 재정 위험을 관리한다는 게 이제 목적이 있어서 결국은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은 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는 크게 이제 두 분의 발표를 종합을 해서 이제 부채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준칙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결산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재정학적 관점에서 회계를 조금 이제 보면서 코멘트를 드리면, 일단은 이제 부채에서 이제 우리 정성호 박사님이 D1, D2, D3, D4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옥동석 교수님처럼 가능한 한 이제 다양한 정보라든지 많은 정보를 이제 공개를 해서 그것들에게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서 재정의 위험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회계학자나 재정학자의 공동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D4, 이제 명확하지 않지만 D4는 이제 국민 공기업까지 이제 포함하는 측면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크게 이제 많이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우리 옥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다양한 정보를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산업은행 관련해서 인수라든지 자산 관련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고, 이제 관련된 보증, 관련된 신용 보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증의 규모도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이 이제 국가 재정 활동에서 누락이 되거나 관리가 안 된다면 이제 추후에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닥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의 공식적인 재무제표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별도의 부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산출하는 노력은 회계나 재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D1, D2, D3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D2 기준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D2보다는 D3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D2는 형식적인 일반정부, 지방정부 부채만을 포함하는데, 나라마다 이제 정부가 하는 일, 공기업이 하는 일들이 다 상이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는 정부에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완전히 상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D2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동일한 비교가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국가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소 추정되는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 기준을 이 D2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제 D3를 정확하게 추산하고 발표하고 관리하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데서 좀 부록 형식으로든지 명확하게 좀 공개가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D3하고 D4 영역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산출하고 그것들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금 충당 부채에 관련해서 이제 군인과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에 고용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산출이 되고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게 이제 맞긴 한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제 지급 보증이 명문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한희 교수님께서는 이제 매년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이제 추후에 명확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충당부채를 해서 이제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학연금입니다. 사학연금은 이제 김한일 교수께서 이제 관리 측면에서 이제 직접적인 정부의 고용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회계 보고라든지 그런 의무가 조금 엄밀하게 진행되실 필요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장기재정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사학연금이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발표를 했었는데 고갈 시기가 이제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학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퇴직 전에 고갈이 돼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법인화된 병원들의 직원들이 이제 사학연금으로 들어가고 사학 유치원들 보육원들이 다 이제 사학연금으로 포함되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충당부채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잘 보고가 안 되고 있는 충당부채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관리하는 노력들, 산출하는 노력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장기재정 전망에서는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회계 쪽에서도 좀 관리를 하고 산출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하는 노력들이 좀 있으면 뭐 공식적으로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셔서 회계 쪽에서 공개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쪽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준칙적인 측면에서 우리 정성호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채무 준칙과 그다음에 이제 수지 준칙보다는 수입 준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박사님께서는 이제 수입 준칙은 얘기를 안 하셨는데 사실은 결국은 이제 국가 재정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들인데 뭐 지출 구조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증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수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수입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부채라든지 아니면 수지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수입을 증세를 하는 뭐 이런 준칙을 한다면 연동화 측면에서 국가재정 건전성에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장기재정 전망에서 이렇게 국가 입신년을 할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산출을 하는데 뭐 인구,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지출 구조 조정 뭐 이런 개념을 시나리오를 갔는데 이제 증세를 했을 때 국민 부담률이라든지 조세 부담률이 어떻게 변했을 때 국가 재정의 이제 수지라든지 부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산출을 안 하고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입 준칙을 이제 법제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데서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국가 결산서 측면에서 우리 정성호 박사님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재정의 평가라든지 재정 관리 관점에서 좀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회계 용어라든지 재무제표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좀 민진화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용어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설명들 이런 것들이 좀 신화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재무제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이제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뭐 인포그래피라든지 용어를 정리한다거나 바꾼다거나 해석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결산서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이제 활용이라든지 공개라든지 친화성 측면에서
국가경산서를 좀 활용하는 부처별로 공공기관별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제 독립적 재정위원회를 이제 정성호 박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독립적 재정위원회가 이제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국가결산검사 보고서 하는데 이제 감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성 측면에서 오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보는 건데 사실 감사원도 여러 가지 역량의 한계가 있어서 저는 이제 외주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제표 검사할 때.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나 예정처에서도 이제 오시긴 했는데 이제 예정처나 기재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독립적인 재정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각종 국가 회계 정보라든지 부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산출하고 관리하고 노력해서 그것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친화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해준다면 훨씬 더 국가재정 건전성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까 오 교수님께서 해주신 금융공기업까지 포괄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그럼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D4로 이제 그 정보가 가야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하고 일맥상통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점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금융공기업에다 자꾸 미루는 게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 저는 의미 있는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독특하신 시각은 사학연금에 대한 인식 문제를 국가회계 쪽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 하고 조금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박 교수님, 박성환 교수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 그 발표문과 또 토론하시는 교수님들 말씀을 많이 듣고 재정학 분야에 이제 많은 지식을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토론문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조금 간추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이제 그 뉴스로도 나왔지만 이 프랑스가 지금 국가 예산 4분의 1을 원리금 상환에 쓴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연금 개혁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 정권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뒤집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이제 되지 않으려면 재정 지속 가능성, 건전성 이런 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제 토론 이런 걸 이제 지켜보면서 오늘의 그 어떤 핵심 이슈는 저는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D1, D2, D3, D4 이런 게 지금 산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이미 또 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바른 지표를 선택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그 방안이 뭘까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그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 주제와 관련해서 다른 토론하신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 재무제표의 구조, 양식 이런 것들을 금융자산, 금융부채 이런 것을 이렇게 구분한다든지 그런 제안은 충분히 그게 국제회계 기준 그러니까 국제 공공부문 회계 기준이나 국가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별도의 보충 정보로 하든 하여튼 포맷을 이렇게 바꿔서 유용성이 높아진다면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제가 첫 번째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가장 공감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재정위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그게 제일 공감이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부채를 측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정책 결정자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 또는 뭐 통합적인 재정 이용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뭐 그런 걸 총망라하는 그리고 또 숨겨져 있는 그 심지어 뭐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 부채나 실질적 부채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뭐 통합 컨트롤 타워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는가 또 뭔가 독립성을 갖춘 무슨 재정위원회와 같은 그런 상설 기구 같은 것도 그게 있어야 말로만 이게 끝나지 않고 실제로 작동이 되지 않을까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우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해 주신 김한희 교수님 내용에서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뭐 국가 회계 기준 또 공공부문 회계 기준에 부합해서 적절하게 국가 재정 활동에 대한 회계 정보를 만들어내고 보고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충당 부채냐 뭐 이걸 포함시키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는 적어도 국제적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 하에서 그것이 자산이든 부채든 그 정의에 부합하면 당연히 인식하고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이죠. 뭐 국민연금이든 사학연금이든 그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당 부채가 단순히 그 우발 부채 성격인지 아니면 부채를 본문에 꼭 인식해야 될 성격인지는 기준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이걸 뭐 선택적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발생주의 회계지도를 도입해가지고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게 잘 관리되지 않았던 국가 재자산을 포착해가지고 감가상각이라는 굉장히 발생주의에서 독특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고 국가가 소유 관리하고는 자산이 뭔가 점점 그 어떤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든지 그럼 국민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도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감가상각 정보가 단순히 일반 기업회계의 뭐 원가 배분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어떤 인프라의 어떤 잠재적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또 연금 충당 부채와 같은 그런 정보도 결국은 그게 뭐 D2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준에 부합해서 그것을 측정 보고함으로써 그것이 뭐 연금 개혁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성과를 얻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기준 뭐 D1 이것이 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 거는 회계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회계 정보라는 게 현금 정보도 있는 거고 뭐 발생 기준 정보도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국가재정법에서 얘기하는 국가채무 T1도 그것이 뭐 현금 기준으로서 국가가 단기적으로 어떤 재정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라면 그것도 계속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그 현금 기준 D1을 이것을 국제 비교를 하는데 쓴다든지 또 어떤 재정 확장에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호도가 되면 완전히 이제 회계 정보를 잘못 활용을 해서 그릇된 판단과 결정을 가져오게 하는 결국 국가의 지속 가능성도 해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니까 어떤 정보이든 그걸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쓸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요. D2도 마찬가지입니다. D2도 뭐 유럽의 국가 중에 일부가 그 연금 충당 부채의 성격 때문에 재무제표의 인식 할도 굉장히 미미하고 또 그것이
인식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면 빼도 되겠지만 우리는 충당부채 요건에 그게 합당하고 잠재적 미래의 어떤 재정 지출의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포함해서 관리해도 보수적인 측면에서 훨씬 저는 좋은 거 아닌가.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D3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D3가 D2하고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결국 공기업을 통해서 국가 부채의 일부가 이렇게 대체된 상황으로 우리가 파악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당연히 관리해야 될 그런 정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관리 중심으로 뭔가 이제 기존의 논쟁을 좀 이동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하는데 뭐 그게 일시적으로 그게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라도 그 재정 투입을 해서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인프라 자산을 축적하고 그런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도 줄여주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한희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발 부채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이제 자꾸 가져야 된다. 말씀 중에 이제 거기 원전 해체와 관련된 이런 우발 부채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원전 해체에 관련된 것은 무슨 기금인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게 얼마 정도 커버할지 몰라도 그 대비를 이제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회 기반 시설이 지금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이제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노화 속도도 너무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뭐 일부 뭐 비용 추계한 거 보면 그 수십조 이상의 계속 비용을 추계하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사회 인프라 자산의 어떤 성능은 계속 저하되고 있고 국민에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국민한테 알리고 또 거기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느냐, 중요한 과제고 잠재적 미래 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안전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는 이형 수선 유지비라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필수 보충 정보로. 그래서 거기를 일정 수준의 서비스, 그 성능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투입돼야 될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여기 뭐 학제간 이제 우리가 연구를 중요하게 오늘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토목학회하고 이렇게 미국 정부 회계 쪽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리포트 카드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미국의 주요 인프라 자산의 등급을 다 책정을 하고 그것을 어느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각 그 기반 시설별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이 현금 발생주의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뭐 이제 국제 공공부문 회계 기준이나 국제 회계 기준 내 현재 우리나라의 그 국가 정부 회계 기준이 정확히 정합성을 갖느냐, 뭐 또 오류는 또 적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는 계속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재정 준칙이나 뭐 페이고 독립적인 정부 기구 뭐 이런 거 다 전부 굉장히 중요한 현안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는 GFS 2001인가 뭐 그걸 쓰고 있는데 2014를 도입을 하면 정 교수님 발표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커버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우리 회계 쪽에서 회계 기본법이 지금 이제 입법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이 컨트롤 타워 이런 측면을 이제 아까 제가 강조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좋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과제들이 오늘 재정학 또는 회계학적 관점에서 계속 함께 풀어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해주셨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시간이 예정된 45분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꼭 그 질문을 나는 지금 기존에 나온 얘기와 관련되거나 또는 뭐 추가적인 내용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거수 한번 하시죠. 특별하게 없으시군요. 그러면 시간을 아껴주시는 차원에서 이제 감사하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말씀 코멘트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발제자 두 분 말씀을 듣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주어진 자료의 16페이지요. 16페이지 위에 슬라이드를 보면서 저는 전반적으로 옥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재정학적인 관점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배울 점이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16페이지 위 슬라이드에 지금 정성호 우리 위원님이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D1, D2, D3 정보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세 번째 패러를 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우리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면서 포럼을 준비하면서 그냥 개괄적으로 훑어만 보고 인쇄서에 넘기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여기 2023년 말이네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말 자료로 업데이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 지금 국제 우리 재정학자님들이 이제 금과 억조로 모시고 있는 이 GFS 자료를 따르느라고 자료가 지금 11월 말 현재도 이 자료가 2024년 말이 없대요. 자료가 안 나왔대요. 그래서 결국은 올드 데이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말씀을 쓰셨어요. 통계 활용이 현재 2024년 말 통계를 현재는 활용을 할 수가 없는 단계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 타임래그 문제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어진 자료 34쪽을 보시죠. 34쪽에 이게 개념적으로 굉장히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 D1, D2, D3 여기 D4는 빠졌습니다만 아까 오영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옥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D4까지로 이제 발전까지는 못했는데 현재 이런 상태로 되어져 있는 상태를 볼 때에도 우리 회계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현금주의의 D1이고 그 다음에 D2는 이제 발생주의 단계로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뭐 우리는 요즘 현금주의는 그 가게에서나 쓰지 기업 회계, 우리 회계학에서는 발생주의는 뭐 당연히 기본이죠. 그러니까 발생주의를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근데 발생주의를 한다고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D2의 그 위에 산식에 연금 충당 부채는 제외라고 중앙재정하고 그러면서 추가로 지방재정 부채를 합산을 해서 일반 정부 부채를 D2라고 계산하고 있어요. 이건 넌센스죠. 그럼 발생주의 해결 안 들어온 거죠. 그리고 D3 마찬가지로 거기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추가로 해서 그 D3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재부나 아까 나보에 우리 이거자에 가셨습니다만은 지금 국가재무제표 결산 분석 보고서에 보니까 그때 그 재무제표에는 오른쪽처럼 되어 있습니다. 연금 충당 부채 빠진 거를 추가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그 재무제표상 부채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그러면은 이 부채의
그 의미가 한편으로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은경 과장이 얘기를 하고 떠나갔습니다마는 현재 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인위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 얘기를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고 이제 갔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산은 국가의 자산은 유감스럽게도 믿지 못하는 단계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성호 우리 위원님께서 이번에 19쪽입니다. 19쪽에 나름대로 현행 8개 주요 재정지표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나 대치안을 제시하겠다 해가지고 학자적인 시각에서 실무를 경험해 보신 시각에서 재정건선정시대 국가 부채 비율 신문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일단 하나 지표를 넣는 것으로 일단은 제시를 하시면서 거기에 부채 나누기 GDP로 하고 있죠. 우리 순수 회계적인 입장에서는 분모는 자기 자본입니다. 순자산이죠. 여기로 말하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재무제표의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니까 자산이 그렇게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GDP를 분모로 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것은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 국가재무제표 이렇게 하면은 부채라고 되어 있지만 지방정부는 완전히 빠져 있어요. 예, 국가재무제표는 지방정부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역시 숙제로 남는 게 국제 비교 차원에서 현재 D1, D2, D3 전부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것은 그러면 거기에 국제 비교에 비추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번에 많이 배웠으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고 국제적인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좀 과도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얘기가 쟤들 GFS를 금과 억조로만 생각할 게 아니다. 걔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우리가 과연 따를 수 있도록 그러면 국가재무제표를 만들든지 국가재무제표는 현재는 중앙정부까지 못하고 있대요. 이은경 과장한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비교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현 상태가 그런데 자 이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 먼저 한 번씩 정 위원님부터 총괄적인 코멘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조금 언급해 주시죠. 네, 좋은 코멘트 들었습니다. 이제 약간 바로 잡아야 할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보는 거는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정보를 어떻게 생산하고 배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되면 정보를 생성해내면 활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넌센스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럼 틀린 정보를 해놓고 활용하라니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일련의 모든 지표들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GFS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GFS를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이건 회계책입니다. 재정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모든 지표들은 회계로부터 시작된 재정 정보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SNA, BPM6, 그 다음에 IFRS, 입세스 모든 것은 이 기준에 조화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고요. GFL 2014 부록을 보시면 챕터별로 입세스랑은 이렇게 맞춰야 되고 IFRS는 이렇게 맞춰야 되고 SNA랑은 이런 계정 코드는 이렇게 맞춰야 되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는 GFSM은 어떤 거냐면 국가법으로 말하면 헌법 정도 된다고 보고요. SNA는 우리 법으로 말하면 민법 정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PSDS는 행정절차법 요 정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연령을 따져보면 SNA는 68년 있고 그 다음에 93년이 있고 2008 버전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요새 15년 텀이 있는데 만들어진 게 GF에서 86년이죠. 그러면 68년에서 86년, 통산 15년, 20년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01 버전이 나왔고 2014 버전이 나왔습니다. 지금 SNN은 2025 버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 한 2030년 정도 되면 35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GF에서도 새로운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4 이야기를 이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최근에 문제되었던 게 D4가 있냐 없냐 가지고 한번 시끄러웠죠. D4가 있는데 OECD에서 D4까지는 국가별 알아서 해야지 그건 관여할 바는 아니다. 다만 D2는 필수적으로 보고를 해라. D3는 권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건 D1이 조금 다른데 국제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문제라고 했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재무제표에 지방이 빠져있는 게 당연히 저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회계 실체, 보고 실체 관점은 지방은 지방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반대로 연금충당 부채에 왜 지방계 포함되어 있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오히려 회계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축하면 어찌되었던 우리 발생주의가 도입이 되었죠. 그 중에 3+1 지정계획의 중요 측면에서 성과주의 예산하면서 했는데, 저는 아직 성과주의는 한 발짝도 뛰지 못했다는 그런 자괴감이 좀 들고요. ABC 한다는데 사실은 정부 부분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그때 활동정보도 얘기했었는데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1차적인 라운드는 어찌되었던 회계학자 중심으로 재무제표도 만들고 발생주의를 이제 이렇게 천착을 시켰다면, 이제는 재정학자 입장에서 조금의 회계 정보를 만들어가는 그런 2라운드를 재정학자가 책임져야 되지 않는가. 그게 곧 GF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GF에서는 전부 회계 용어예요. 회계 안 하신 분들은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2012년에 이제 약간 역사를 이야기하면 GF에서 2014 나오기 전에 2012 드래프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 최종 보고회 하는 날 공개해서 2014 버전이 릴리스되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책입니다. 회계책. 재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에 근간한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꾸 국제기준을 언급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 지금 재무제표상에서의 아까 그 불완전한 상태의 것에도 지금 비율이 60%가 아니고요, 101.1%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나보에서 나온 게 현재 아까 불완전한 그 지방정부를 포함하지 않고, 만약에 GFS로 한다면은 그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순수 중앙정부의 그 충당부채 비중이 아까 김한희 우리 교수님 얘기하셔가지고 51.2%가 추가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국가 부채 비율은 지금 100%가 넘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보고가 그렇게 돼야 되고 정책 결정자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50%, 6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고 아직 여유가 많네 그러면서 더 부채를 발행하는 것을 과감하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시죠. 예, 여러 좋은 말씀인데 이제 계속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발생주의 회계 정보를 만들고 있는데 왜 안 쓰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무원과 이제 국회의원들이 시각을 단년도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민간에서 발생주의 회계를 썼을 때 기본은 이제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계속 가니까 미래 정보를 끌어다가 이제 쓰고 있는데, 정부 쪽의 회계를 보면은 정부가 당연히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실제 재정을 운영하시거나 재정을 감독하는 분들은 실제 움직이시는 행태는 미래에 대한 책임성이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단년에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난 이후에 그것의 결과를 거의 보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를 내서 여기 부채를 축적하고
그것이 자산으로 갔냐 아니면 그 사업의 성과가 어떠냐라는 정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시각이 바뀌어야 이 논의가 좀 더 본격적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크게 드리고요. 제가 제안드린 뭐 여러 부채 중에 원전 해체 충당금 또 기후위기와 관련한 충당부채 이런 것들은 이미 해당 공기업에서 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국가 결산서는 국가와 지방을 내는데 이제 통합 결산을 하게 되면 D3 개념입니다. D3 개념으로 공기업에 해당되는 자산과 부채까지를 다 모으면 지금 공기업에 대한 해당되는 것들은 뭐 알리오나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에 가서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원전 해체 충당금이나 아니면은 그 탄소 배출과 관련한 충당금이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수십조 정도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이것도요. 이것도 모아서 통합해서 공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경종을 울리고 이게 싼 작업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일 수 있는 차원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다고 합니다. 반영이 그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예, 하여튼 두 분 발제자 또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 뭐 질문하실 게 있다고요? 일문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다음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그 재정과 조세 분야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나왔고 또 회계도 재정도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 회계도 국가회계법, 지방회계법 이렇게 나눠서 지금 여기서 D1, D2 같으면 국가와 지방을 합쳐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 못하고 있고 조세라고 붙은 데는 조세심판원만 있고 그다음에 뭐 조세재정연구원이 있지 그건 국세연구원 따로 이렇게 따로 없듯이 저는 그래서 계속 그 주장해왔던 것은 우리가 그 같은 법률에서 예전에 지방세도 지방세 기본법 징수법 없었습니다. 다 지방세법 속에서 국세징수법이나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는 식으로 이제 해왔던 건데 이거를 뭐 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를 강조하다가 나눠 놓으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은 두 개가 동시에 냅니다. 소득세 낼 때 지방세도 동시에 내는데 신고도 다 다르고 다 하는 거를 그 뭐 이쪽 지방세 기본법 따로 보고 국세기본법 따로 보고 이렇게 국민들의 입장이 아니다. 지금 법 체계가 국민 입장이 아니라 과세권자나 국가 중심에 있어서 법은 하나로 놓고 거기서 밑에 국가와 지방을 넣는 방법을 보면 내 그 법을 하나만 봐도 이렇게 보고 또 거기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세에서 국가 회계 재무제표를 만들어라면 우리 지금 뭐 조세재정연구원의 산하기관에 있는데 그런 데서도 좀 인물 줘서 같이 합산해서 재무제표를 여기에 맞는 부채를 만들어내고 계산해내고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이러한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막은 정도와 또 심도 있는 연구가 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건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왔었다 하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우리 재무제표가 지방정부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우리의 현실은 101.1%가 아니고 이제 100한 뭐 30%라든지 20%라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상으로 그러면은 저희 그 토론 우리 세션을 마치기로 하고요.